자, 지금부터 9단원 신사고의 내용을 갖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는 다 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좀 봐주시고요. 프린트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공간마다 비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마다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체크한 상태에서 그걸 수업 다 들으시면은 저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마다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요. 확인이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께 이제 확인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 아무도 안 보고 있다, 아직 학생이 안 봤다라는 이야기로 알려드릴 테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한 뒤에 보시면 이제는 오늘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다 푸시면은 그 문제를 푼 거에 대해서 또 사진 찍어 저희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지를 갖다 보내드릴게요. 그럼 채점한 상태에 다시 또 저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피드백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가 숙제로 따로 또 보내드린 게 있을 겁니다. 자, 숙제 보내드린 것은 다음 수업 시간까지 숙제를 갖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 다 끝난 것을 저에게 다시 또 이제는 그 수업 전까지 했다라고 보내주시면 그거는 숙제는 한 것은 아무 때나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오늘 숙제도 다 했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이렇게 또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연락이 다 되셔야 이제 하루 전체 수업이 끝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시험 상황 때문에라도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한 20분 넘게 촬영을 했어요. 사실은 촬영을 했는데 옆에 그 미용실이 오늘 쉬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묻겠다고 할머니께서 문을 또 벌떡 여시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냥 방송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다가.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촬영하니까 좀 더 낫겠죠? 그죠? 자, 빠르게 한번 더 진행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물은 지금 프린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문자로 다 말씀드렸어요. 프린트물, 그 다음에 학교 교재, 그리고 또한 자습서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동영상 한번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프린트 1페이지이고요. 우리 자습서는 195페이지예요. 195페이지인데 잠깐 지금 소유냐 존재냐가 왜 이것을 쓰여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제재 소개를 잠깐 보시면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삶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는 글이다라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유지향의 삶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이렇게 추구해야 될 이러한 삶의 가치는 분명히 이러한 존재 지향이라는 측면, 그죠? 그래서 글쓰기 자체는 소유지향적인 삶보다는 존재지향적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필자의 관점을 살피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있습니다. 갈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중수필이에요. 중수필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195페이지 자습서에 나온 것처럼, 자, 중수필이라는 것 자체는 무거울 중자 써서 제가 가벼울 경찰 쓴 경수필 같은 경우는 뭐 편지글이나 일기나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지만 중수필이라는 것 자체는 무거운 이야기,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갖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거기 초점을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격은 철학적이고 사변적, 논리적, 분석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사변적이라는 것 자체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이성적인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본인의 생각을 갖다가 전달하는 이러한 글이 바로 사변적이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변적인 성격을 지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시, 작품 등 구체적인 바로 예시를 등에서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테니슨, 바쇼, 그 다음에 괴테 이러한 시인들의 시를 바탕으로 해서 소유의 양식과 존재의 양식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적, 사회문제, 문화적,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서로 소유와 존재라는 대립되는 이러한 그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대비를 통해서 글을 갖다가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습서 196페이지를 바탕으로 다시 또 내용을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미 내용을 정리 끝난 상태에서 아유 보는 거 재미도 없어 지루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되고요. 이미 알고 있는 거더라도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한 번 복습하고 하는 연습 제가 계속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개념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혼자 할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 벌써 시험 대비한 지 한 달 다 돼가요, 그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다라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 배신이에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정리 같이 들으시고 그러면서 지금 모두 다 정리를 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아는 것. 자,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분명히 상식에 물을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소유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기 위해 물건을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걸 즐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것도 더 많이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마다 어떻게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는 물질적 가치를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물질적 가치로 모든 것을 여기고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떻다?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라고요. 누가?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나나. 그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삶의 소유에 대한 관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자, 먼저 생존을 위해서는 물건의 이러한 그 소유가 필수적이다라는 거고요. 소유해야만 그 물건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주 자유로운 문화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까 위에서 100만 달러의 가치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듯 바로 존재의 본질이 곧 무엇이다. 우리는 다 소유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는 바로 이 소유를 위해서 지향적,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주 팽배해 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나타내는 거 이러한 문화는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한 활용 가치나 유용성에 따라서 그 값을 매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는 물질을 인간보다 더 중시하는 풍조, 즉 바로 뭐다? 물질 만능주의,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배금주의. 바로 이러한 그 사상이 만연한 사회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 문단 가볼게요. 그러나 위대한 이러한 인생의 스승은 바로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아왔고요. 부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유익할 것이 있겠느냐라고요. 자, 모든 것을 얻는다고요? 이게 바로 소유의 삶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유익하겠느냐? 아니라고요. 왜요? 소유라는 것 자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한다. 목숨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소유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존재의 삶, 다시 말하면은 목숨이라는 것을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로 여겨본다면 이는 신을 위해서 목숨을 분명히 바칠 수 있는, 잃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뭐 할 것이다? 바로 신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부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탈이라는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갖다가 갈망하는 삶을 버려야 된다 라고 했고, 예수 또한 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갖다가 이렇게 잃을 수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2페이지입니다. 이는 자 분명히 자신을 열어서 비어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소유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아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므로 에크하르트가 얘기하는 바로 이 소유하지 않는 삶, 바로 무엇을 위해서?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러므로 밑에 이제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이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어떻게 여겼느냐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197페이지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처는 바로 해탈에 이르기 위해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는 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에크하르트는 정신적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해선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서 비어있게 해야 된다라고 여겨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존재 지향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자꾸 이쪽 뭐죠, 누가 자꾸 열을 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집중할게요. 자, 그러면서 또 열흘 동안 나는 소유와 존재를 깊이 연구하였고 실제 삶의 경험 속에 그 부분의 토대를 찾으려 노력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소유와 존재는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이며 그것이 개인적 성격은 바로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차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필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소유와 존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 성격 혹은 사회적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소유를 이제는 그 지향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존재를 지향하는 삶을 사느냐, 이는 분명히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자습서 1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2페이지에 있는 내용 계속 정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 시적 표현의 실 예입니다. 자, 두 편의 시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슈와 테니슨이죠. 시로 바로 갈게요. 갈라진 돌담에 핀 한 송이 꽃이여 너를 틈 사이에 뽑아 뿌리채 손에 들고 있네. 내 손에 들고 있답니다. 뿌리채 뽑아서. 그건 뭐 했다는 거? 소유를 했다는 거죠. 소유의 행위입니다. 작은 꽃이여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와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도 인간도 훤히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도 인간도 훤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이러한 진정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진리를 얻으려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슈를 볼까요? 가만히 살펴봤답니다. 그리고 그냥 냉이꽃이 있어서 울타리 밑에 있는 걸 그냥 봤대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이는 소유하지 않는 행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이 두 시의 차이는 큽니다. 테니슨의 시는 반응은 이렇게 꽃을 소유하려는 것이고요. 그는 꽃을 뿌리채 뽑아냅니다. 소유한다는 거죠.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소유를 하기 위해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죠?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꽃의 본질을 놓고 지적 명상에 잠기지만 꽃은 그 관심의 결과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의 행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테니스는 살아있는 것을 해체함으로써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고요. 그러나 바슈의 반응은 아주 이렇게 또 다릅니다. 그는 꽃을 뽑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꽃을 손대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만히 살펴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는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그 꽃을 소유했던 것 같고요. 그가 꽃을 소유함으로써 꽃은 파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의 결과죠. 자, 그래서 하지만 바슈가 바라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존재하게 놔두는 거예요. 단순히 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대요. 이 자체는 세계와 자신이 일치한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꽃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꽃과 일치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의 결과, 바로 무엇이다? 꽃과 자신을 일치하게 한다는 것.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테니슨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볼게요. 돌담에 핀 꽃 한 송이를 봅니다. 이는 신과 인간에 대한 진리를 얻는 행위인 것이고요. 그래서 꽃을 끝내 뿌리채 뽑게 됐어요. 이는 소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생명을 파괴하게 된 것입니다. 자, 테니스는요, 꽃을 뿌리채 뽑아낸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꽃을 소유함으로 해서 바로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한 이러한 찾기 위한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살아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해체하려는 이러한 사람의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페이지 우리 프린트 3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바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바슈의 시에 나타난 태도는 어쨌든 울타리 밑에 냉이꽃을 보고요. 꽃을 살려두면서 자신을 꽃과 어떻게 일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을 그저 바라만 보는 행위를 통해서 바로 소유하지 않고 존재하게 만들어 자신과 꽃을 일치시키는 이러한 그 행위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테니슨과 바슈에 대해서 정리해 봐야겠죠? 우리 페이지 199페이지 자습서입니다. 자습서 199페이지 자 3번 정리를 해볼게요. 테니슨과 바슈는 어떻습니까? 둘 다 공통된 행위를 했습니다. 바로 공통된 경험입니다. 경험은 바로 산책 중에 꽃을 봤다는 측면. 네, 체크해 놓으시고요. 바샤의 이러한 행위와 테니스의 행위를 좀 볼까요? 테니스의 행위는 꽃을 뿌리채 뽑았습니다. 그런데 바슈는 그대로 두었죠. 그죠? 바라만 봤습니다. 테니스의 의도는 무엇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바슈는요, 자연과 일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는요, 테니스는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바슈는 생명을 그대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삶의 양식은 테니스는 소유의 양식이라면 바슈는 어떻게 존재 양식을 갖다가 이룬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 이번에 자습서 200페이지고요. 우리 프린트 3페이지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정리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빵꾸 뚫어놓은 거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빈칸 같은 거 정리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거 정리한 거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비어있으면 저 인정 안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괴테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아, 발견이라는 시네요. 여러분 나 홀로 그렇게 숲속을 걸었지 아무것도 찾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에 잠긴 채.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그늘 속에서 나는 한떨기 꽃송이를 보았어. 별처럼 반짝이며 작은 눈동이자처럼 아름다웠지. 네. 자, 세 번째는요. 나는 그 꽃을 거꾸로 했습니다. 소유하려 한 겁니다. 그러자 꽃은 속삭였어요. 난 꺾여 시들어 버릴 테죠. 라고요. 이는 바로 소유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위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자 나는 그것을 아름다운 정원에 심으려고 뿌리채 파냈어요. 소유 같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러자 그 꽃은 조용한 구석에 다시 살아났어요. 가져와서 다시 심었네요. 그렇다는 것은 괴테가 바로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연의 그 부분은 괴테의 문제 해결 파트로 볼 수 있어요. 그러자 그 꽃은 조용한 구석에 다시 살아났고, 자,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고 자꾸자꾸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네, 괴테 행위의 결과이고요. 이는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고 있던 괴테는 아름다운 작은 꽃을 발견하고 테니스와 똑같이 꽃을 꺾고 싶은 충동에 잠시 이끌립니다. 이거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괴테는 그것이 꽃이 이렇게 꽃을 죽이는 행위임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소유의 결과는 꽃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측면. 괴테의 꽃은 당당히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꽃이 그에게 말을 하면서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생명의 소멸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앞에 두 시인들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는요, 꽃을 뿌리채 뽑아서 정원에 다시 심음으로써 그 생명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요. 괴테는 말하자면 테니슨과 바슈의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괴테에게 생명의 힘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힘보다 강했던 것이고요. 이 아름다운 시에서 자연 탐구에 대한 괴테의 철학이 잘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꽃에 대한 테니스의 생각은 소유 양식에 해당합니다. 네, 뿌리채 뽑았으니까, 그리고 꽃을 죽였으니까. 뿌리채 뽑아든 이러한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지식의 소유를 암시합니다. 왜냐? 그것을 뽑음으로 해서 신과 인간의 이러한 그 지식을, 진리를 깨달으려고 했으니까. 반면에 꽃에 대한 4페이지입니다. 바슈와 괴테의 생각은 존재 양식에 해당합니다. 존재 양식이란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고요. 또 소유하려고 갈망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양식을 뜻한다 라는 측면. 그래서 이것은 존재 양식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앞에 네 번째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괴테는요, 테니슨처럼 바로 소유하기 위해 생명을 해체하지도 않았고요. 바슈처럼 생명 그 자체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태도는요, 소유하면서도 존재케 하는 두 가지 삶의 양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자, 그렇다면 존재 양식은 무엇이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고요. 또한
소유하려고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세계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존재 양식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괴테의 시에 나타난 태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꽃을 꺾으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는 바로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꽃에게 경고를 듣습니다. 이는 꽃의 생명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꽃을 뽑아 정원에 공개 심었어요. 이 자체는 소유하면서도 존재하게 만든 이라는 그 모습이죠. 그러면 이번엔 꽃의 가지가 뻗어나가고 자꾸자꾸 꽃을 피운다라는 거. 이는 생명을 더 번성하게 한 것이고 이 자체는 소유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존재하게 한다는 측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테니슨과 괴테, 바슈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이 세 사람에 대한 비교는 중요하게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 앞에서 지금 현재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뭐하고 있어요? 소유와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 사람 비교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꼭 좀 정리 제대로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201페이지 우리 자습서. 자, 거기에 2번을 보면서 다시 한번 거기 정리를 좀 해볼게요. 빈칸 채워놓으세요. 테니스는요, 꽃을 뽑아 소유하려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괴테는요, 꽃을 옮겨 심어서 소유하면서도 존재케 했죠. 마지막으로 바쇼는요, 꽃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니스는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괴테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보다는 생명을 중시하는 이러한 그 삶을 여겼고 바쇼는 생명과의 일치를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보면은 테니스는 소유 양식, 괴테와 바쇼는 존재 양식. 하지만 학교마다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괴테의 측면에 있어서 볼 때 테니스과 바쇼는 똑같이 일하는 테니스는 소유, 바쇼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괴테만큼은 존재만 얘기하는 학교도 있고 소유와 존재 모두를 갖다 얘기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교에 따라서 여러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둘 다 있는데요 하시면은 둘 다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학교는 존재만 있어요. 그럼 존재로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재 양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존재 양식이란 어떤 것을 뭐라고요?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하려고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과 그 다음에 세계가 일치한 바로 이러한 그 과정을 원한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저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첫 번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안정감과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감과 불안감에 대한 측면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쉽지는 않고 문장마다 구절마다 굉장히 좀 차이를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출제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절마다의 풀이를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매달림으로써 안정감을 찾는다. 네, 이건 현대인들이 뭐하기 때문에 소유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죠? 소유의 양식을 삶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안정감을 거기에 매달려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소유를 통해서 안정감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 두려워요. 안 나갑니다. 그죠? 우리는요, 육아할 때 자기 육체와 어머니의 품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점차로 우리는 세계를 향해 우리 자신을 서게 됐고요. 세계 속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갖다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이는 소유 양식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장난감 갖고 싶은 것들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 배우자, 자녀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한 내생, 다시 말하면 매장지, 죽고 나서 생명보험, 유언 이런 것도 다 소유하게 됐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소유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점진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대인의 소유 욕구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라 여기고 이를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 이는 두려움의 대상이라 여기고 우리는 그것들을 회피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밑에 봅니다. 이러한 소유의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 세계를 개척하는 사람들, 전진하는 용기를 자 여러분 5페이지입니다. 가진 사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했던 바로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을 가졌다 라고 하면은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소유하는 사람은 별로. 세계를 개척해요. 아이고 소유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죠? 그리고 또 용기를 가진 사람들 찬양합니다. 왜? 우리 소유한 사람들은 두려운 거 싫어요. 자 그런데 뭐 한다고요? 이들을 찬양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신화에서는요 이런 삶의 양식이 영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영이란 자신이 가진 것, 즉 토지, 가족, 재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고요.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이렇듯 지위와 가족 등 모든 소유와 확실성을 내던지고 집착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간 바로 부처.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볼품없는 존재였지만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사랑한 실천한 예수가 그랬답니다. 또한 모험과 위험을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헤라클레스,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같은 이야기 속의 영웅들도 이 같은 기준에 부합을 한대요. 자, 그들 역시 가진 것을 버리고 불확실성을 무릅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들 영웅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영웅들이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웅은요 우상이 됐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이들 우상에게 넘겨준 채 현재의 장소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현실 안주하고 있다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하지만 안주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한 죄송합니다. 어디 있는지 지금 잠시 잊고 있어요. 네, 안주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신의 이러한 논리는 어쨌든 영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자기 이익에 반한다는 이러한 뜻을 내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그런 뜻이 아니고 조심성이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렇듯 돈, 명성, 그들의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지금 그랬어요. 죄송해요. 자, 밑에 영웅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부처는 모든 소유의 확실성을 내던지고 집착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고, 예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야기 속의 영웅들은 가진 것들을 모두 버리고 모험과 위험을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소유에 얽매이지도 않고 새로운 이상을 위해서 용기 있는 삶을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존재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기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15번째, 사람들이 영웅을 찬양하면서도 영웅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영웅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영웅이 아니면서 또한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 수 없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소유 양식의 삶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자고요. 바로 소유한다는 것은 돈, 명성, 자아 등 자신 외부의 것에 의존한다는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함을 갖다 엿볼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여담이지만 지금 갑자기 도로 이 앞에 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오늘 계속 이러네요. 아까도 정리하다가 갑작스럽게 할머님이 뛰어들어오셔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다가 또 포기했었고, 그리고 또 갑자기 여기 앞에서 지금 계속 지금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순간적으로 제가 어디를 했는지 잊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보충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이것은 소유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소유한 건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유의 대상은 영속성이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체는.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치를 상상할 수 미안해 상실이라고 써야 되는데 상상이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자 그러면서 또한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고요 조만간 잃도록 되어 있어요. 내 소유의 주체인 인간 역시 영속적인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자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라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일 것인가. 그릇된 삶의 방식에 패배한 김 빠진 슬픈 증거물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내가 나를 소유했다고 본다면 그 소유된 존재는 분명히 상실하고 잃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그걸 잃어버렸으면 그럼 나는 뭐가 되죠? 그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말한 것처럼 김 빠진 패배한 슬픈 증거물 밖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바탕으로 지금 내용을 전개했고요. 본질적으로 상실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 바로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항상 걱정을 하게 됩니다.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그리고 또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 왜냐? 이는 소유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까지 겹쳐서 만성 우울증이 고통받아요. 거기다가 더 잘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면서 의심이 많아지고 또한 외로워집니다. 이렇듯 소유 양식의 삶에 따르는 심리적 부작용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소유 양식의 삶이 지닌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소유의 대상, 재산, 지위, 친구 모두 상실의 이러한 가능성을 지닙니다. 또한 소유의 주체로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언젠가 반드시 생명을 잃게 되고요. 필연적으로는 불안과 걱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 오는 불안과 이러한 걱정과 불안이 없습니다. 존재 양식과 소유 양식과의 이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나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존재 양식은 소유 양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나의 존재 능력, 나의 기본적 힘의 발현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나의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 해당하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병이나 혹은 아니면 고문, 그 밖에 강력한 외부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자체는 사람의 이러한 지금 현재 존재 양식이라는 측면 자체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존재 양식은 하나의 나의 중심, 나 자신 안에 있고 나의 존재 능력이고 나의 기본적 힘의 발현이다. 그래서 내 성격 구조의 일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병이나 고문이나 외부적 제약이 온다면 이를 갖다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병이 들었어. 지금 현재 한참 이제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발현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고문을 받거나 또한 외부적 제약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충격을 당했을 때 그럴 때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존재적인 측면, 이 측면을 갖다가 양식을 갖다 해나갈 수 있을까? 그건 없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나 고문이란 외부적 제약에 의해서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존재 양식이 바로 거기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하나의 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성의 힘, 사랑의 힘, 예술적 가치, 예술적 지적, 이러한 창조의 힘 등 모든 기본적인 힘은 발현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보관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역설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보관하는 것은 소유입니다. 소유하는 것은 언젠가 상실하고 잃어버릴 수 있지만 존재는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존재 양식의 삶을 살 때도 위험은 있지만 유일한 위험은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삶에 대한 믿음의 결핍,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 그리고 퇴보적 경향, 내적인 나태,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는 이러한 생각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모두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위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거기 괄호친 것처럼 자신의 외부의 것에 의존하는 소유 양식과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밑에 얘기하는 건 비주체적인 이러한 태도를 갖다 얘기한다는 거 간단하게만 봐주시고요. 이런 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위험이 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소유양식의 삶에 상실의 위험이 늘 있는 것과는 분명히 둘이 사정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존재양식의 삶에 대한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존재양식의 삶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또한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위협할 수가 없고요. 또 나의 존재 능력, 기본적 힘의 발현 능력은 나에 근거하게 되고 유일한 위험은 나 자신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자습서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보시면서 3번, 자, 먼저 소유양식과 존재양식의 위험성입니다. 소유양식은 내 상실의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존재양식은 아니 나를 소유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위험은 내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일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고요. 자, 불안감이요. 내 소유는 언제나 위험으로 인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양식은 위험에서 오는 불안감이 없다는 거고요. 자, 소유양식은 자신 외부의 것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주체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존재양식은 중심 안에, 내 안에 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기양상을 본다면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하고요. 존재양식은 또 전기양상을 본다면 실천함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 학습활동입니다. 학습활동의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1번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 테니스의 박슈의 시, 그 다음 괴테의 시 정리한 것들 그걸 똑같이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소유양식의 삶과 존재양식의 삶, 네, 요거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 끝나자마자 여기에 정리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3번, 괄호 3번 나와 있는 필자가 추구한 삶의 양식, 네, 이 자체도 정리를 분명히 여기다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자체는 여기는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거, 요거는 그냥 제가 잘 넣다 보니까 넣게 됐어요. 그래서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것은 따로 9페이지서부터 해서 쭉 있는 것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2페이지까지는 정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 거기 방금 전에 보셨던 7페이지까지는 정리를 해서 준비해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쉰다는 개념이 좀 그런데 어쨌든 저는 잠깐 쉽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 바로 협력하는 의사소통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